한때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도둑 뇌사 사건인데요. 우리 변호사님도 오늘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세요. 자, 먼저 이제 원고와 또 피고에 맞선 우리 두 변호사님들의 공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피의자 측 변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늙은 도둑이요, 먼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바로 테이블에 있던 카드키를 훔쳤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카드키하고 그 황금 대주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네. 카드키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그 절도의 고의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절도죄의 죄책만을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황금돼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 티테이블 위에 있던 카드키를 굳이 엉뚱한 서랍장에 넣으려고 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아마 카드키를 돌려주러 간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뭔가를 훔칠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황금 돼지에 대해서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최종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카드키를 돌려주러 갔을 때 내심으로 그래도 무언가를 훔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피해자분의 의사를 속단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이 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제 피해자분께서 어떤 의사로 집을 들어갔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도의 의사가 있이 들어갔다라고 속단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단순히 카드키를 돌려 주러 들어가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주거침입죄 그리고 황금 돼지를 시도하셨으니까 절취하려고 그 외로 이제 절도죄 이렇게 성립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근데 그 카드키를 돌려줄 때 네.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우체통에 넣거나 우편함에 아니면 몰래 문틈사이를 끼워 넣든가 이렇게 주지, 굳이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서랍장에 있는 그 방까지 들어가서, 이 카드는 원래 티테이블 거기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엉뚱한 장소인 서랍장 쪽으로 가서 준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분께서 물론 스페어 카드키를 주머니에 넣고 나가시긴 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집을 단순히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반드시 물건을 훔치겠다는 의사가 있을 수 있나, 저는 단정지을 수 있나 의문이거든요. 내 카드키를 갖고 나왔고 이걸 이용해서 새벽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밤에 한번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집을 보고 싶다고 이 집을 카드키 다시 훔치는 거 한번 말이 돼, 그게? 네, 카드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절도의 범위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이 사람은 범죄자예요. 근데 지금 마치 이 사안을 보면은 마치 이 사람이, 이 노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상해의 피해자죠. 상해의 피해자라고요? 상해의 피해자죠. 네, 두 분 초반부터 아주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요, 저는. 네, 그렇다면 또 피의자 측에 우리 최종화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꺼진 방에 웬 이제 낯선 사람이 서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무섭기도 할 거고, 사실상 가족을 좀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지켜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당방위가 맞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면은 그 위법성이 조각돼서 결국 무죄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인색하게 인정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결이 같은 건 아니지만 이러한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그런 가정폭력 사안이었어요. 20년 넘게 그 폭행을 당했어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도 발로 걷어차고 해서 유산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그 처갓집으로 도망가는 경우에는 그 처갓집에 따라가서 장인 장모님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폭행뿐만 아니라 그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은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건 가정사니까 알아서 해결하라.
물론 옛날이니까 그랬고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아무튼 이런 상황, 이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또다시 이제 가위로 폭행을 하면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어요. 이제 이 아내분이 그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격분해가지고 그 가위로 찔러가지고 남편을 살해했죠. 자, 저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저는 약간 좀 납득할 수 없었다.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에서 그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명백한 범죄죠. 사실 정당방위가 왜 인색하게 인정되느냐라면 그 법원이 그 상당성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당성이랑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정당방위가 내 법익이 침해됐을 때 거기에 방위를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위를 할 때 최소한 상대방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행동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침해하는 행위와 나의 방어 행위가 그 방어 행위의 정도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피해자분께서는 고령의 나이거든요. 근데 이 가해자분은 피의자는 복서인데다가 굉장히 젊은 남성입니다. 이미 구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판거가 불능해진 상태였는데 불가피하게 또 트로피로 머리를 쳤단 말이죠. 이미 제압이 된 상황에서 또다시 트로피로 이렇게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당방위, 과잉방위를 떠나서 명백한 상해, 범죄 행위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은 꼭 이제 누군가를 악당을 제압한 다음에 확인 사살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막 돌아서는 와중에 그 악당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공격을 가해서 죽잖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확실히 제압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확실히 제압을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고령의 나이 63세에 불과하고 존뚜기이기 때문에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고 이 복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3세의 피해자분께서 뒤에 와서 뭐 갑자기 뭐 한 대 때린다거나 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한 저는 이제 대응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은 보시기에 이 아들의 행동이 좀 킥복싱 또 챔피언이잖아요. 안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보시나요? 과잉방위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형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별법에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방위를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와서 그 우리 집 신발장에서 누워 자고 있는 거. 이런 경우라면은 설령 야간이라도 그 방어 행위에 신중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누군지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미지의 적을 그 대하는 경우라면은 그 아무리 킥복싱 선수라고 할지라도 많이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챔피언이라고 해도 이제 뭐 배에 철판 두는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만약에 칼을 휘두르거나 아니면은 칼보다 더 위험한 그런 흉기를 만약에 휘두를 수 있는 뭘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제압을 하는 게 그럴 필요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그 침해라고 함은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 사람이 뭐를 소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니 내가 최대한의 저 사람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죄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범법 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랬다면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그 작은 범죄가 있더라도 모든 사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뭐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장 뭐 이렇게 뭐 상에 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만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챔피언이라도 배에 뭐 철판 두르지 않은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적합한 행위였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미법을 취하고 있는 그 미국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약간 사법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자기 집에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총으로 쏴서 죽여도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생명을 경시하거나 어떤 그 정당방위를 너무 러프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또 인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약간 좀 그런 차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미국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에 침입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총기 소지가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이제 뭐 흉기를 들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방어를 하면 되지 급작스럽게 뭐 총을 빵 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판례에서도 뭐 정당방위가 인정하기 불가한 사안입니다. 뭐 아까 최정화 변호사도 정당방위가 뭐 인정 안 됐던 사례를 들긴 했는데 뭐 제가 또 하나 사례를 들면은 경찰이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뭐 하체 쪽에 총을 쏠 수 있었는데 이제 상체 뭐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상체에 총을 쏴서 이제 좀 더 피해를 크게 입혔다면 이런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미법도 물론 참고할 만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판례하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절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구타당한 이 늙은 도둑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피의자한테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우리 곽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이제 보상이라고 하면 이제 민사적인 개념으로 이제 넘어오는 건데요. 이 늙은 도둑은 이제 이 가해자한테 치료비에 소요된 비용을 이제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너무나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점을 주장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듣다 보니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 분명히 범죄자인데 그 유족의 무슨 보상금, 위자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거 뭐 그냥 예시를 든 사안이지만 정말 피해 거꾸로 섰는 것 같네요. 범죄자라고 해서 죽어도 되는 건 아니죠. 네, 좀도둑이라고 해서 네, 막 때리고 죽어서 만약에 네,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거는 네. 만약에 트로피로 이 노인을 때린 사람이 그 킥복싱 선수가 아니라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 결과가 똑같을까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제압된 상태였잖아요. 네. 이미 두들겨 패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 피해자를 가격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킥복싱 선수가 아니라 뭐 누구였어도 당연히 범죄가 해당되는 거고, 근데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킥복싱 선수였다는 게 더 좀 맹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제압을 얼마든지 이것이 아니어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좀 죄질에 있어서 좀 안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킥복싱 선수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었다도 마찬가지 결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쳐봐요. 여성이 만약에 MC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군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물이 서랍장을 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그렇게 이 사람을 제압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이 사람 나와가지고 다 때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약간 본질을 흐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킥복싱 선수이든 네. 일반 사람이든 결과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마찬가지라는 것은 네. 이미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트로피를 또 가격한 것은 누구나 일반인 아무리 여성분이었어도 좀 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제압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지금 기절한 척하고 누워있다가 기회를 봐서 이렇게 반격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기절했는지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고려를 과연 피해자인 이 집주인은 내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 얘가 기절한 척을 했으면 어떡하나 뭐 이 피해자가 이랬으면 어떡하나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 모든 상황에서 아까 상황처럼 최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갈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여성분이 가격을 해서 만약에 제압을 하긴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제압이 된 상태다 그러면은 저 스스로도 알지 않을까요? 이 가격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기절할 정도인가 아닌가는 행위자 본인 스스로 알 것이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 피해자께서 이제 제압이 당해서 쓰러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그 누구여도 그 이후의 상황은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가. 네. 곽 변호사님 만약에 그런 논리로 재판에서 저를 만나시면은 네.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만약에 두 분의 그랬다면 공방이 제가 아주 얘기하는.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또 법원에 갈 경우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곽 변호사님은 이 사건의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만약에 이제 사랑까지 이르렀다면 당연히 상해치사죄가 좀 성립이 될 것이고요. 지금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실형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실형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 노인이 사망했다면은 또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 이렇게 될 텐데요. 적어도 과잉방위를 인정받아서 뭐 집행유예를 뭐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변호한다면은 정당방위로 무죄 받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은 이제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쨌든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게 과실치사가 아니란 말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때려서 상해를 가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제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어떻게 변호하시는 거는 뭐 사실 변호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로 봤을 때 이 사안에서는 절대 정당방위, 과잉방위가 인정될 수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해자분께서는 뭐 상황이 어찌했던 본인의 집에 들어왔던 도둑을 때린 사정이 아무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징역 그러니까 이제 뭐 감옥에 가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 MC님께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솔직히 이 사람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사람 잘못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도 한 분 편을 들고 싶은데 너무 두 분이 다 치열하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호사 두 분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자존심을 거원 불꽃 튀는 법률 공방을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법스타그램 시즌2 법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힐링 멘토 이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